중대들은 대단히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들 간에는 공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요. 마니풀이라고 불리는 중대들은 두 개의 백인대 켄투리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켄투리아는 60명씩 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켄투리아니까 120명 정도의 중대 규모의 단위가 되는 거죠. 이 마니풀이 로마 군단의 핵심적인 전술 단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켈트족이 침략을 받으면서 로마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기동력이 필요하고 이 기동력을 보장할 수 있는 경보병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또 로마 군단의 도시적인 배치보다는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중대 단위의 전술 부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 전방에는 경보병이 배치되고 있고 또 실제 중대 단위의 마니풀은 보다 자율적으로 전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두 사람,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백인대 대장인 백인 대장입니다. 켄투리온이라고 그러고요. 그 뒤에 있는 옵티오라는 것은 부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부대원을 통제하면서 전투를 수행하는 거죠. 절대강자 로마 군단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 켈트족의 침략 이후로 원로원에서는 로마 군단에게 철저한 훈련을 강조합니다. 처음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4개월간 기초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30km가 넘는 완전 문장으로 18마일을 주파하는 행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대응을 이루어서 싸울 수 있는 전술훈련, 그 다음에 이동할 때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 다음에 각종 봉체전에 사용할 수 있는 토막 기술을 배움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부대로 양성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엄격한 규율입니다. 우리가 로마 군단하면 그 규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벌이 내려집니다. 백인 대장은 늘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규율을 어반한 사람들을 체형을 가했습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벌은 데시메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을 듣지 않거나 또는 비겁하게 도망치는 부대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입니다. 여기서는 이 부대에 대해서는 이 부대원 중에 10분의 1을 죽을 때까지 때리게 됩니다.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같이 싸웠던 동료 전우들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엄한 규율을 통해서 명령에 대한 저지된 복종과 전투력을 보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월한 무장과 장비도 보급하게 됩니다. 원래 로마군은 시민군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무장하라고 장비를 해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병사들 간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보다 통일적인 전술을 위해서 국가에서 장비를 대주는 일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대원들은 이러한 훈련과 규율을 기반으로 해서 전술 역량을 갖추고 기동력을 쌓게 됩니다. 전투가 없을 때는 훈련을 통해서 하루에 1회 이상 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훈련하면서 전술적 능력을 키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그 당시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도 전투력이 뛰어난 압도적인 전투를 발휘하는 절대 강자로서의 실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시민 전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용병이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공동체를 자기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명예와 헌신에 차 있는 그리고 로마에 대한 자부심에 차 있는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했기 때문에 로마 군단은 저 전술 차원에서는 절대 강자의 지위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칸나의 전투입니다. 로마의 사상 가장 추억적인 패배, 가장 많은 희생을 낸 실패로 기억되고 있는 전투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군의 붉은 군대가 붉은색의 로마 군단이 중앙의 중장보병입니다. 이 중장보병은 실제 카르타고군의 중심을 밀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는 행국입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로마 중장보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빈약한 로마 기병이 카르타고 기병에게 밀리면서 괴멸되면서
기병에 의해서 포위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참혹한 살육으로 결과하게 됩니다. 2000년 있었던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는 주력인 중장비병을 중심으로 해서 카르타고군을 압력을 가하고요. 그리고 양측에 보다 강력한 누미디아 기병을 동맹을 맺음으로써 카르타고를 압박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군의 기병이 카르타고 기병을 물리치자마자 결국 포위망은 거꾸로 쌓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 볼 때 로마 군단은 특히 중장보병은 절대 강자로서 지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전투를 잘하더라도 국민들이 통합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500년, 그러니까 로마가 공화국이 된 이후부터 이 귀족과 평민 간의 계급 문제는 대단히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사실 평민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즉 그 당시 성스런 산이라고 하는 성산에 몰려가지고 전투에 나가지 않고 사보타지를 할 정도로 대단히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호민간에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귀족과 평민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여전히 평민들은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367년에 일어납니다. 켈트족이 침략한 지 23년 만에 로마 원로원은 집정관의 자리에 평민 출신 호민관을 배정하게 해주고요. 그 이후 시간의 거리는 있지만 사실상 287년까지 거의 모든 공직을 평민들에 허용하는 대통합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로마는 적어도 정책 수준에서는 귀족과 평민이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국민 통합을 통해서 거국적으로 외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그 국력을 모아서 팽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 통합의 기운이 일었던 것은 어쩌면 계속된 전쟁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계속 군대가 동원되어야 되었고요. 이 군대의 중심이 되는 평민들의 발언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평민들의 발언권이 커짐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즉 보다 개방적 정치제가 가능했던 거죠. 여기 보이는 장면은 지금 보면 표로 남아있지만 로마 시대는 대단히 중요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3D로 재현한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콩코디아 템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콩코디아는 화합의 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화합의 신을 모시는 건데 아까 전에 말했던 367년에 리키니우스법, 즉 호민간을 집정관에 배정한다는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 법을 축하해서 만든 이 사원입니다. 이 사원을 지은 것은 그만큼 로마인들이 평민과 귀족 간의 화합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양계급 간의 화합을 통해서 전 국민이, 전 시민이 일치 단결해서 국가를 지키고 또 국가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지휘관입니다. 아무리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고 또 국민이 통일됐다 그러더라도 무능한 지휘관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삼리온과의 3차 전쟁에서 가운데에 있는 집정관이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죽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스라고 하는 집정관이 죽는데요. 이런 전쟁에 나가서 자기 몸을 던진 집정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고 헌신적인 지휘관이 있었고요. 이들뿐만 아닙니다. 흔히 굶뜬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파비우스입니다. 이 파비우스는 하니발의 공격 때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지구전을 하라는 요구를 계속합니다. 현실적인 전략이죠. 강력하고 병법에 뛰어났던 하니발의 붙기보다는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구전을 하면서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 이게 지금도 남아 있어서 파비언 스트래티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인물은 스키피오 아프카리누스입니다. 자마 전투에서 하니발을 격퇴시키고 카르타고를 굴복시켰던 바로 그 장군입니다. 이 스키피오는 파비우스와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하니발이 이탈리아에 있지만 하니발과 싸우기보다는 바로 본토 카르타고를 공격해서 하니발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서 전세를 일거역지시켜 버리는 거죠. 주도권을 가져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케이사르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주기차게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어느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이런 유능한 지휘관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 집정관,
콘술이 최고 지휘관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집정관이 군대를 끌고 나갑니다. 물론 아주 전선이 많아지면 프레이토르라고 하는 법무관이 군대를 끌고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전직 집정관이 전쟁을 주도하긴 하지만 평시에는 이 집정관이 2개의 군단을 유지하면서 4개의 군단, 즉 2명의 집정관이 2개의 군단을 유지하는 전쟁을 합니다. 이들은 임기가 1년이고요. 칸투리아 미네에 선출됩니다. 칸투리아 미네는 어떤 거냐면 백인대 대장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곳입니다. 즉 군인들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지휘관을 뽑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명예와 헌신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로마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요. 그리고 이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전쟁에서 부대를 잘 지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군사 역량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목숨이 걸리는 전쟁에서 어떤 지휘관을 뽑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자기들을 잘 지킬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물론 평판이나 정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군사적 역량이 뛰어난 집정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